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오늘 챙겨봐야 할 뉴스가 굉장히 많네요. 뭐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속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25%에서 15%로 전면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예. 아마 미국 장도 FOMC 때문에 잠시 출렁거렸던 거 장 마감 이후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나오니까 지금 시간의 거래 개장 전 흐름이긴 하지만도 그냥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것 같고 우리도 이거 뭐 이렇게 되면 2021년 6월 25일 날 찍었던 게 사상 최고치가 장중 3,316.08. 아까 우리 장윤재 아나운서가 얘기했잖아요. 한 50포인트 정도. 개장 초에 그냥 열지 않겠나 싶은데 말이죠. 진짜 오늘 살펴볼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분 모셔서 그럼 빨리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전무님. 예. 뭐 챙길 게 많아서 일찍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밤잠을 좀 설치셨겠습니다. 그냥 보통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서 뉴스 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그 FOMC가 있어가지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속보가 저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그거였는데 저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FOMC 먼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타결이 된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불확실성이 뭐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수출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 이제 경제가 수출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관세가 아직까지 미타결되었던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일본이 15%로 상호 관세를 타결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조금씩 이제 부담이 왔었던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시장도 오르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감이 있었고 그리고 환율에서는 약 10원에서 20원 정도의 그런 불안감이 프리미엄으로 얹혀져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아침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는 안 좋은 얘기만 많이 상반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씩 풀려가면서 한국이 이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관세 그 타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3,500억 달러 이제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고 투자처도 선정할 것이다. 여기다가 천억 달러의 또 에너지까지 추가 또 얘기 나온다면서요. 이건 상당한 규모잖아요. 상당한 규모죠. 사실 3,5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일본이 5천억 달러 좀 넘게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뭐 경제 수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큰 그러한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사실상 테이블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농축산물이나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아닌가. 특히나 2주 안에 우리나라 정부가 방미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지에서 더 좋은 뉴스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 일본과의 합의하고 비슷한 그런 틀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부담은 될 겁니다. 15%가 작은 관세율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조건을 적용받았으니까 없던 관세를 내는 것은 부담이지만 모든 뭐 EU나 일본이나 우리나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물러서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니까 그건 합니다만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런 상호관세율이 합의가 되기 전에 이전까지는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15%의 상호관세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게 부과당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관세율이 아니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나 기업들도 이러한 다른 경쟁 업체들과 다른 경제 국가들과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예. 같은 수준의 EU도 15%, 네. 이제 일본도 15%이기 때문에 그 관세율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관세로 인해서 어떤 수입 제약 효과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에서 그러한 경쟁의 그 우위는 점할 수 없어도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제 딱 겪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의 저 관세 협박이 협박. 상당히 효과적이네요, 보니까. 일단 디테일한 면은 앞으로 가봐야 되겠고 네. 합의라고 하고 나서 일본도 EU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조금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이쪽 저쪽 말은 다릅니다만 일단 숫자는 일본 5,500억 달러, EU 6천억 달러였나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경제 규모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좀 세네. 3,500억에다가 1,000억 LNG 더 여기다가 사고. 또 추가로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나올 강조하는 게 수도 그거네요.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것도 우리가 일본하고 합의할 때 들어봤던 얘기고. 농산물 시장도 개방한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쌀이나 소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은 달라집니다만 이제 그래요. 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보니 많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루어내고 트럼프 임기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약속은 많이 받아냈습니다, 미국이. 네. 그리고 무관세라니까 자기들은 참 일단 힘은 세고 볼 일입니다. 여자는 이쁘고 볼 일이고 참네. 야, 소장님 발언 위험합니다. 위험합니까? 예. 네. 예. 일단은 힘 세고 볼 일이고, 네. 예, 그러네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FMC 갈까요? 네, 일단은 그 무역 합의가 일단 상호관세에 대한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네. 증시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아침에 이제 증시는 계속 갈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참 눈치는 빠르네요. 어제 현대차하고 막 날아가길래 왜인가 예. 싶었더니 감 잡았나 봐요. 저녁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만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침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예. 지금 그 FOMC가 좀 약간 매파적이었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기존의 물가에 대해서도 아직 타겟은 2%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더 높은 수준이고 고용도 굉장히 견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약간의 제약적인 현재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번 기자회견 6월 달의 기자회견보다도 좀 상당히 예.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침에 오후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3대 지수가 다 미국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고공행진 중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내려가더니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는 전부 다 내려갔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나스닥만 살짝 반등하는 맞아요. 이런 상황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환율에서도 1,390원까지 오늘 아침에 예. 이렇게 여기에서 환율이 한 10원 정도, 7, 8원에서 10원 정도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러한 그 한미 협상 타결 이런 것들도 좋은 모멘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에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10원에서 약 20원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거래해왔던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1,380원대로 다시 돌아가거나 앞으로는 내주에는 그보다 내려가서
하락해 거래되는 그러한 환율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그래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좀 시사해주는 발언을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네. 그 매파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더욱더 이제 강하게 보여야지 다음까지 자기의 속마음을 펼치지 않아 보인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매파적인 것을 네. 보여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금리 재개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면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어느 번째는 뭐냐면 포인트에서? 예. 성명서입니다. 네네. 성명서가 성명서. 바뀌었어요. 예. 그 스티브 리스만 그 CNBC 앵커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지난번 성명서에서는 네. 이것이 이제 그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지난번 6월 FOMC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네. 실제로 파월 의장 본인도 관세에 대한 향후의 그런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성명서도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이렇게 그 적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번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예. 9대2. 예. 그 두 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죠. 근데 네. 그 두 분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예. 미셸 보우만 이사. 현재 부의장. 현재 예. 부의장이죠. 예. 부의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의장에 이렇게 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예. 이사 최근에 방한도 한번 했었죠. 예. 이 두 분이 이제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 두 분은 공이 또 트럼프가 차기 의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 중에 네. 그 두 사람이 다 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는 것은 연준 내에서 조금은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는데 표면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주장에 대해서는 디스커션 우리가 그 얘기는 굉장히 재밌게 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의원 그러니까 머저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다수의 의원은 나의 주장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막아서는 이렇게 강하게 막아서는 건 또 강한 긍정은 또 강한 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9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이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잖아요. 네, 예. 국채 발행 계획은 일단은 그 3개월마다 발행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번에 그 국채 발행 계획은 이제 사실은 1조 달러 이상을 3분기에 이제 발행하기로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예, 이제 28일이었죠.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생각했던 발행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예요. 예, 그랬죠. 기존에는 한 5,500억 정도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 4,500억, 거의 2배가량 이제 늘어난 그런 수치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3분기 들어서 미국의 그 재무부의 현금 잔액이 많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을 갖다 빌려야겠죠. 예, 그래서 민간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미국의 그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조달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조 달러 이상의 그러한 국채를 3분기 중에 발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것을 다 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에서도요 발행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기 발행한 때문에 거는. 3분기에 얼마나 발행할지는 뭐 좀 증가할 수는 있어도 다 발행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은 어제 이제 FOMC 결과로 이렇게 좀 오르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단기 쪽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추세적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른다. 뭐 10년물 4.5, 30년물 5% 어떻게 전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은
일종의 그 분수령 내지는 변곡점 크리티컬 포인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그 초장기물이죠. 예. 이제 뭐 10년물 이상, 20년, 30년물 이렇게 만기가 긴 국채들의 이제 수익률,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독일 국채도 그렇고 독일 국채도 최근에 이제 그 뭐 10년간 최고 수익률로 지금 올랐거든요. 금리 예. 수준이. 예. 일본 국채도 지금 30년 같은 경우에는 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높아요. 30년 같은 만기에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높은 수준.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부채가 많은 국가들, 특히나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EU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채를 많이 키운 국가들의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자 비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들의 이자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재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고 재정이 안 좋아지면 또 이제 뭐 계란이 다시 닭이 되고 닭이 다시 계란을 낳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이제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이제 또 빌려야 되는 거죠, 이자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사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작년에 재정 적자가 약 2조 달러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부채 수준이 약 37조 달러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1년 GDP죠. GDP 27조 달러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큰 상황입니다. 엄청난 지금 이자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줄이기 위해서 베센트 장관은 최근에 이제 뭐 장기 국채 대신 단기 국채를 차원에서 발행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 굉장히 매파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진 게 아니냐 시장은 이렇게 판단해서 또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아침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단기채로 차환한다 그래도 네. 크게 재미를 별로 못 남는 보는 게 뭐 예.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닌.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이 또 재밌는 기자회견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짓궂어요. 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질문을 물어보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늦어짐에 따라서 미국의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어짐에 따라서 예, 부채가 이제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딱 잘라서 연준은 미국의 부채를 걱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네, 네. 우리는 그것에 자유롭고 우리가 주어진 뭐 완전 고용과 그다음 네. 물가 안정 두 개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자막에서는 뭐 부드럽게 나왔습니다만 정부 이자 비용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 말하는 분위기가 그거 none of my business다. 어? 뭐 부채 비율이 얼마고 뭐 이자 갚는데 부채 갚는데 이자가 얼마 나오고 하는 거는 우리 연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더 나가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 이자가 사실은 미국의 그 일일물 이자거든요. 이게 오버나이트 금리 아닙니까? 미국의 FFR 그 금리 기준금리는 이제 일일물 하루물 금리예요. 단기물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7일물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 조건부 네. 채권 이자를 갖다가 삼고 있는데 일일물 이자인데 미국의 모기지 있잖아요. 예. 미국의 모기지가 지금 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집을 뭐 어떻게 그 이자 내면서 집 살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자가 한 사람이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해서 7%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것 또한 사실은 우리는 단기 금리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는 연준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그러한 영향은 있지만 30년 장기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연준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파월의 인간적인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싶은 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기 의장 임기 끝나고 나서 이사로서는 좀 더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만 단칼에 약간 울컥하는 표정을 짓더니 드릴 말씀 없다고 그냥 탁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네. 나 지금 많이 끓였다 이런 표현인데. 보통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는 것은 옆에 이제
그 사회자가 거기서 네. 이제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자기가 끝내더라고요. 지금 많이 좀 일각에서는 그때 그 공사 현장에 같이 그 하이바란다 그 안전모 두 양반 그거 쓰고 네. 그럴 때 뭐 한번 툭 치면서 웃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거까지 했지 않습니까? SNS에 올렸던가 어딘가 얘기를 했던가. 난 느낌이 그렇더라. 왠지 이번에 파월이 금리 인하 쪽에 살짝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줄 거야 하면서 뻐꾸기도 날렸는데 안 통하네요. 근데 최근에 또 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국 연준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방문하고 난 그것도 참 다음에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또 거기에 또 연관되게 현재 지금 미국의 연준 그 빌딩이요. 네. 사무실이 그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답니다. 맞아요. 예. 이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용이 좀 초과됐나 봐요. 네, 맞아요. 초과됐나 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도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문해줘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또 나라면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라고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나라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안 했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예.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근데 오늘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고용 얘기를 주셨으니까 연준은 그러니까 물가하고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ADP 민간 고용 사실 민간 고용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게 근데 이번에 나온 수치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그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어서 고용 시장 둔화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또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좀 포인트를 저희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네. 오늘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고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상태다. 특히나 지금 실업률을 본다면 4.2%에서 4.5%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4%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지만 네. 미국으로 볼 때는 미국은 사실상 10% 이상의 이런 실업률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10% 이상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4%는 미국의 역대 어떻게 보면 최저 실업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일단 시장의 패드워치에서는 9월도 동결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올라왔죠. 더 높아졌습니다만, 네. 근데 전문님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오바입니까? 성명서에서 달라진 문구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딱 한 줄이에요. 뭐 뒷부분에 이제 바우만하고 월러 이사가 반대표 던졌다는 것은 그냥 밝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성명서 달라진 건 딱 하나. 최근 경제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했음을 시사한다가 그냥 원래 상반기 중 경제 활동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졌다. 요 한 줄밖에 안 바뀌었지만 이게 벌써 어떻게 보면은 9월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동의합니다. 네. 특히나 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왜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뭐 견조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둔화되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영어 단어로 moderate라는 단어를 예, 썼거든요. moderate죠. 네. 예. 이러면 moderate라는 거는 약간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경제가 지금 이제 경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견조화되고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상반기에 약 2.5%의 성장률을 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1.2%를 기록했기 때문에 반밖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지체가 된 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됩니다. 3,283포인트고요. 코스닥 0.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07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또 강하게 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3,300원, SK하이닉스가 2.4%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나타내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들 섹터에 또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호가가 27만 500원.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4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0.6% 하락이 예상되네요. 호가 109만 1,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9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6%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3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도 2%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예상되고요. 기아도 4.9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5,900원.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소식 15%로 합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호재로 인식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D 현대 중공업 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49만 8천 원, KB금융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6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호가는 46만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3%,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8,300원, 5만 2,100원이고요. 펩트론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HLB 보합권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21만 2,500원, 파마리서치 0.9% 내림세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ABL바이오는 2.3%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7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또 2차 전지 이쪽의 상승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네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그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어떻게 맞추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 따르면 자기들이 own, 자기들이 소유하고, 네.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그리고 selected by myself. 참, as president. 자기 대통령인 거 다 아는데 대통령으로서의 내가 딱 실렉트하는 그쪽에다 3,500억 달러를 그것도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통제하면서 투자도 실렉트 딱 하는 그쪽에다가 3,500억 달러를 하라 했으니 우리나라한테 이제 돈만 내라는 돈만 거죠. 내란 네. 얘기인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뭐 자동차도 그러면 뭐 관세 걱정 영 없이 그냥 미국으로 다 옮기고 조선소도 뭐 미국으로 가고 2차 전지도 뭐 미국으로 가고 다 그렇게 하면은 그 3,500 달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as president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딱 실렉트하는 그쪽에 아다리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참.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저기 우리 보고만 저런 게 아니고 미국, 일본 보고도 저렇게 했고 EU 보고도 그렇게 했고 네.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예 그럽시다 일단은 하고 한번 슬슬 가면서 또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야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동시호가에서는 그래도 3,300원 슬쩍 이렇게 동시호가니만큼 슬쩍 한번 그림자라도 한번 비치고 가나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네요. 일단 뜯어 보면은 그 숫자 규모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뭐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지나간 수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나오려는지 전년비 55%나 줄었다 영업이익이 특히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응 지금 동시효과 흐름은 뭐 나쁘진 않은데 삼성전자는 원래 실적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그렇죠. 움직였던 예,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네. 오늘도 장중 흐름 대단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것 같죠. 그래요. 예. 그러니 그거는 또 이따가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 될 것 같고
아니 우리 변 전무님 나오시니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환율 갖고 너무 혼란스러운 게 심지어 저 아내가 저희 딸 보고 야 너 저기 그거 뭐 이렇게 유튜브를 몇 개 봤나 봐요. 그러면서 저기 그냥 달러로 적금을 들든 뭘 하든 하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또 딸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그쪽에 뭐 나름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 했는데 제가 당장 즉답을 못하고 아빠 한 2, 3일 내로 전화 주마 하고 넘어갔는데 전화 주마. 예. 아 우선 저희 아내의 그 판단 기준이 유튜브 몇 개라는 거. 유튜브도 너무 갈려요. 워낙 휴지 조각 된다.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 썸네일로 안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논리도 또 들어보면 탄탄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달러 약세라고 하는 구조적인 또 그런 어떤 논리도 팽팽하단 말입니다. 네. 우리 전무님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얼핏 놓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요 1,400원 근방에 다시 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차가 가장 커요. 왜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4.5% 상단,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포인트의 이런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뭐 따님이 그 달러 예금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내가 딸 보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비축해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달러 예금을 하게 되면 지금 원화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달러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요. 기준금리가 네네네. 높으니까 예금금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잖아요. 네. 높은 이자가 그렇죠. 좋잖아요. 네. 예전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 때 아무도 엔화를 사거나 예금하고 싶지가 않아요. 심지어 은행에서도 예금도 안 받았어요. 네. 뭐 왜냐하면 이자를 갖다가 받고 그 안에서 예대 마진을 남겨서 줘야지 은행도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마이너스 금리니까 전혀 남길 수도 없기 때문에 받기도 이제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자 금리와 이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환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있어서도 달러가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앞으로 원화가 좀 강세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자가 높아진다.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예. 하면은 워낙 강세가 일어나서 환율이 내려갈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벌써 지금은 한때는 1,500원까지도 이렇게 높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올해 네, 초에. 네, 네. 근데 지금도 한 100원 정도 이제 내려왔고요. 예. 한때는 1,35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달러 가치를 갖다가 평가해주는 척도인 예. 달러 인덱스는 아직도 100 미만입니다. 예. 그 100이 기준이거든요. 달러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를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3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 다우가 조금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FOMC 결과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예상대로 이번에 금리 동결. 다만 이제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연준의 보우먼 부의장은 이제 인하 쪽에 표를 던진 상황이고 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다만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 좀 다른 분위기들 해석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지수는 어떤지 흐름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3,279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합니다. 806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올라갑니다. 지금 7만 3천 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2.6% 올라갑니다. 27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 1.7% 상승합니다. 4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8% 상승합니다. 98만 2천 원.
현대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3.5% 상승 보여줍니다. 이거래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도 1% 상승합니다. 11만 1,700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내림세고요. HD 현대중공업 5% 강세입니다. 49만 7천원. KB금융은 하락합니다. 1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6% 상승합니다. 11만 7,4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3% 올라갑니다. 펩트론이 1.5% 하락하네요. 지금 28만 3,500원. HLB가 상승 중이고요. 삼천당제약 0.4% 하락합니다. 21만 3,500원. 파마리서치가 1.4% 떨어집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소폭 내림세로 28만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휴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하고 이제 조선 기자재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7% 강세입니다. 10만 6천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지금 4.5% 상승,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모두 3%, 5% 강세, 그리고 HD 현대미포도 21만 원에 거래되면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쪽 좋고 조선 기자재 쪽도 좋습니다. 본행지 쪽이죠. 동성와인텍이 지금 7% 강세입니다. 29,500원이고요. 세진중공업 보셨고, 그리고 현대임스 3.2% 올라가고요. KS 인더스트리도 4% 올라갑니다. 1,757억 원, 일승도 3.9% 상승 중이고요. 한화 엔진도 2.7% 상승하고요. 오리엔탈 전공 3% 올라갑니다. 6,140원이고요. 하이로코리아도 4.5%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쪽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지금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모두 7%에서 4% 강세고, 미래 나노텍도 22% 급등합니다. 13,6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강원에너지, 중앙첨단 소재 올라갑니다. 지금 미래 나노텍 21% 급등, 강원에너지 지금은 중앙첨단 소재가 3% 올라가고요. EV 첨단 소재도 6.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 쪽도 좋고요. 강원에너지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또 보게 되면은 글쎄요, 뭐 지금 뭐 해운주도 좀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대한해운, HMN, 페노션, 흥하해운 각각 2%에서 1% 안팎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61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1,46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0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 원, 5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99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6원 90전 상승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지금 또 보합권 상승폭을 빠르게 좀 축소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외국이 파네요. 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뭐 돌변할지 모르는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시장 만만치가 않네요. 네. 우리 마음 같아서는 3,300 오늘 훅 찍을 것 같은 그런 그겁니다만, 항상 헤드라인하고 또 안에 또 디테일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기 전무님도 이거 시장에서 특히 이 FX 외환 쪽으로 일단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맞죠? 아니 지금 답을 안 하세요. 제 생각에 네. 그냥 이게 아주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일본도 6,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인가? 5,500억 달러. 뭐 EU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3,500억 달러예요. 이제 여기다가 펀드를 1,000억 조성해야 되고 뭐 LNG도 사야 되고 네. 1,000억 달러. 원화로는 못 살 거 아닙니까? 엔화로는 못 사고. 그러니 다 달러 바꿔 살 것 같으면은 지금 나온 합의가 100%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얼추 흉내만 내도 이거 진짜 옛날에 그 휘발유 냄새만 맡고도 부산까지 가는 차 있었다지만, 아니 저기 달러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달러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달러 수요가 저렇게 있다고 하면 네. 사실은 뭐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저희가 그 투자 약속을 하는 것도 시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에 전부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단계가 있을 거고 시기적으로 나눠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런 합의가 봉이 김선달 같이 그냥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영향을 갖다 면밀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러한 3,5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은 시기나 아니면 용처를 잘 적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합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BOJ 있잖아요. 네. 말씀 주세요. 네, BOJ가 네. 오늘 또 있죠. 사실 연준이 아침에 지금 끝난 지가 몇 시간 되지도 않은데 BOJ가 오늘 있는데 그 일본의 그 금리 결정 회의를 이제 금융정책 회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회의라고 주로 우리는 하는데 네. 이제 회합, 회합. 예, 금정합의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금정합의 오늘 지금 있게 되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최근에 우리나라 와서 쌀도 사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가가 그렇게 많이 높아서 그래요. 뭐 한간에는 일본의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왔다. 왜냐면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니까 이게 싸니까 많이 가서 거기서 스시를 굉장히 많이 사 먹었다. 그래서 일본의 쌀값이 굉장히 비싸졌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이거는 정도까지요? 우스갯소리고 제 네. 생각에는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번에 이러한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물가가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국의 통화가 평가절하가 되면 엔저가 되거나 한국의 원화가 평가절하. 지금도 1,400원 가까이는 이게 원화가 굉장히 싼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쌀값으로 대변되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일본의 재정 부채는 250% 수준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이자 비용이 만만찮아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다다라 있는 거죠.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물가를 갖다가 낮게 갖고 낮은 물가를 상승시켜서 왜냐하면 돈을 갖다가 많이 퍼부어서 물가를 진작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대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가 이자를 갖다가 많이 비용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하려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마이너스 금리나 아니면 저금리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지금은 0.5%거든요. 네.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게 1%만 되더라도 막대한 금액의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참의원도 그렇게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이시바 총리 뭐 물러나라 이런 소리도 안 들리네요. 대안이 없나 봐요. 일본 정치권에도. 뭐 사실은 이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단기간에 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부채 수준을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국민들이 소비세를 인하하라는 그런 목소리는 뭐냐면 너무나 지금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을 갖다 반면의 교사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 환율이 나지만 여행 가기도 좋고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중립금리 어느 정도 중립금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립금리를 안 지켜서 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 네. 너무 낮게 되면은 일본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너무 높아도 경제 성장이 제어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이유는 일본의 그 야당이 이제 그 부가세 소비세를 낮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일본의 소비세가 기본적인 이제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약 4%, 5%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이것을 0%로 만들고 10%인 부가가치세도 이것을 반으로 줄이라는 이런 참이 그 야당의 요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더 싸게 돈을 덜 지불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높아서 살기 힘든데 생활 물가가 높아서 살기 힘든데 이것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패로 이어진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 기억에 한 2008년 금융위기 전후해서 한 2011년, 12년 그 무렵까지만 해도 저기 엔원 환율 말입니다. 1,400원, 1,500원 뭐 이럴 때 아, 그때 참 보면은 저 명동에 일본 사람 참 많았거든요. 예, 예. 엔화 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10,000엔 들고 오면 한국에서 뭐 14만 원, 15만 원 바꿔주니까. 근데 지금 요새는 10,000엔 들고 와봐야 9,300원입니다. 저 93,000원입니다. 10몇만 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벌써 930원인데 전문이에요. 이 N하고 원화는 얼추 우리가 10대 1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더 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까? 글쎄요, 네.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다. 강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물건 살 때 좋은 거죠. 일본 여행하기는 좋죠. 예, 왜냐하면은 일본에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서 100엔을 줄 것을 93엔만 주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10% 정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게 거꾸로 말하자면 물건을 팔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뭐 어떻게 보면 공산품 경쟁을 할 때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왜냐하면 원화가 비싸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엔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네.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달러 원 환율 아직도 1,390원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가 다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BOJ가 조금 있다가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될 거지만 이제 금리 결정을 빨리 해서 금리를 1%까지 빨리 올릴 줄 알았어요, 올해. 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선거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야지. 일본의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야지. 이자가 많이 받으니까 일본의 엔화도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본의 엔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 엔 환율도 계속 내려가다가 140원대 밑으로도 한때 내려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148원대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저 때문에 지금 엔저. 엔원 환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안에 BOJ,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일어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일으킬 거예요. 영향들을.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런 예. 것은 이제 일본의 물가를 조금 더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지금 일본의 물가가 2%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일본의 물가가 사실상 지금 3% 이상에서 글쎄. 계속 이루어지고 예,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을 갖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자 비용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BOJ가 앞으로 물가 타겟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2%에서 기존 2%에서 2.5%나 아니면은 더 높게 가서는 3%까지 타겟 물가 수준, 목표 물가 수준을 조금 올려잡는 거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반기까지 BOJ, 일본은행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더 단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연말에 일본의 그 기준금리는 0.75%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달러 엔 환율도 145엔대까지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아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